연준에서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제 연말에 또 인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아마 뭐 언론사도 그렇고 경제계 전반 전문가들이 다 내년 이후에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고용도 당연히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좀 그 예산 증액을 많이 해가지고 좀 편성한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고 내년도 예산 안에 일자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년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혹시 고용이 나빠질까봐 거기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월부터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얘기했던 그게 이제 새 명칭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인데 그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이제 새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제도하고 기존에 있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번에 이제 그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이제 급여 지급 기간도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사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하고 직업 능력 우리가 직업력 개발 제도 중에서 우리 일하시는 구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내일 배움 카드인데 내일 배움 카드를 내년부터는 이제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평생 내일 배움 카드제 해서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서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고용 서비스도 확충하고 능력 개발 시스템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소득 지원 체계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또 중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 접근하려고 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취업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 고용 정책을 좀 대대적으로 좀 강화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 3일자로 그 지역 고용 정책 개선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역 고용 정책에 대한 그 체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고용 위기가 지금 현재는 고용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뭐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후적인 처방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고용 위기가 좀 고용이 악화될 그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 판단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 지방정부가 주도가 해가지고 그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무슨 산업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일자리 정책을 책에서 구축할 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에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년에 좀 주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려고 한다. 이게 지금 기업이 선순환을 못 시키고 이런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젠가 뭐 예산안이 대충 정부안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볼 때 뭐 일본이나 이런 게 이제 정부 부채를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양호한데 또 비판하는 사람은 뭐 역대로 얼마만큼 늘었다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정부 부채가 뭐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통한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한계들이 뭐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고민들이나 대책들은 없으십니까? 일자리 측면은 저희 뭐 정부에서도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나타내는 것이 혁신 성장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그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만 맡겨놓게 되면 민간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기 못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기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위한 이제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또 정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자리에 이제 우리 구직자 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직업 능력도 개발해드리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러면 바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또는 우리가 뭐 그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요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우리를 직접 일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자리에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거나, 그러니까 취업 지원을 해드리거나, 직업 능력 개발을 시켜드리거나, 또는 소득 지원을 해드리는 것. 이게 이제 소극적, 우리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하는 이제 그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은 이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 일자리, 특히 이제 그 직접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노인 그렇죠. 왜 노인 빈곤율이 높냐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는 아직 그렇게 우리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전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복지, 노인 복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면서 거기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도록 해주는 그런,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가는 것은 우리 인구 고령화 속에서는 사실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것은 복지 체계를 보완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를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전부 이 노인 일자리뿐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전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냐 하면 40대는 좀 고용률이 감소합니다. 40대의 경우.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40대 분들이 좀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는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전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고용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노인 일자리는 또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하게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2년부터 청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늘어나게 되냐 하면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그때 한참 인구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지나간 다음에 인구가 많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갑자기 막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 고용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됐고, 마침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대로 두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이미 아마 2012년도 되면 한 4%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청년 인구는 늘어나니까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주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을 한 겁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항상 청년 대책이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 대책에서 청년 대책이 주가 돼버리고 다른 대책은 많이 이렇게 눈에서 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대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게 됐고, 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한 2017년 이후부터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청년 고용률도 늘고 청년 취업자도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갖고 청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거죠. 고용의 질의 문제가 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년들의 체감도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건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거에서는 지금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대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주 대대적인 청년 대책을 2017년 이후에 시행을 했고, 그 결과 2017년도부터는 청년 고용 취업자 수구 증가,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지표상 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고용 상황이 그렇게 점점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 상황이 어렵다라고 한 기간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청년 고용 상황도 조금 더 좀 팍팍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 보면 20대들이 어쨌든 특히 20대 남성들이 좀 비판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겠지만 아마 취업 문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서 이 같은 동년 여성, 그러니까 이제 군대 핸디캡들이라는 부분들을 뭐 제 아들들 보니까 되게 그걸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 자기들 앞으로 취업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많이 늘었다고 뭐 좀 늘었다고 하지만 애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고용의 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참 답은 뭐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볼 때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불만들이 뭐 잘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일반적인 청년 대책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청년 고용 대책 가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도 사업이 한 몇백 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일자리는 청년분들이 다 가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런 일자리 말고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일자리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튼튼한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에 이제 잘 몰라서 청년들이 거기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회에 좀 좋은 중소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정보를 많이 모으고 제공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일을 하면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내일채용공제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요인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위해서 청년 추가 공장여금 제도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아주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좀 고학력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많죠. 그래서 뭐 그거를 어떻게 뭐 대학을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학력 황태에서도 최대한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청년 대책은 여기가 다른 나라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 시장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청년 대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대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나라의 청년 대책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직업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그 주 대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졸자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구직 활동은 본인들이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되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저희가 3대 청년 사업으로 좀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하는 것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 이런 제도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좀 좋은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하시면서 대기업 못지않게 저축도 하고,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재직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또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청년 대책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뭐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는 산업부나 이쪽일 텐데, 고용부에서는 뭐 특별하게 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와 관련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반도체에 사용하는 세 가지 물질, 세 가지 그 품목이었죠. 그리고 화학 물질인데, 그때 만약에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이 우리가 수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다 서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할 것이 이렇게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국산화를 하든지 아니면 수입선 다변화를 하든지. 근데 수입선 다변화를 되게 되면 이제 원래 사용하던 그 물질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건을 갖고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정에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그 테스트를 끝내가지고 요거는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수입선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뭐랑 딱 겹쳐 있냐면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시기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인력들이 52시간제에 이렇게 딱 막히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서버리게 되면 문제가 진짜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것이 한 60%?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5% 정도 되나요? 수출이? GDP의 그 정도 아닌가? 산업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장근로가 뭐냐면 재난이 발생한 또는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이에 준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인데, 이런 지금 상황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되는 것이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 인력, 테스트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특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개인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면서도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회사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 우리 인정 기준을 초과해서 과로를 이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에 건강에 조금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다른 배치전을 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그런 건강상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또 이런 특별 연장 근로로 해서 국산화를 좀 지원해 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런 화학 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만들다 보면 이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법률 규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죠.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선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 좀 그 회사도 그 공장을 만들어가는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희한테 검사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적인 시간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좀 최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 조건에 충족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혹시 이 고용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 동향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고용 유지 조치 같은 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반도체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쪽, 그러니까 일부 몇 개의 업체에서, 그러니까 요새 이 부산에 카페리가 일본 다니잖아요. 근데 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이쪽에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어떤 뭐 관광이 줄어들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보니까 관광 문제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그 생기더라고요. 페리호인 것 같은데 거기 뭐 이런,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고용 쪽에서는 동향을 잘 보면서 계속 우리 노동자분들이 혹시 고용 불안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에 대해서 300인 이하 좀 유예하자 이런 부분들도 제기된 뭐 제한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중소기업에서 52시간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수 또 많은 중소기업분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리어 이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 노동자분들의 경우는 왜 300인 이상 기업에만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냐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불만도 많이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시행률에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선 탄력근로시간제가 그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돼서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국회로 이송되어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기업들이 가지고 느끼는 애로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기존 현행 제도에 있는 유연근무제들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하반기에 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급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방노동관서에다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고용센터에 있는 고용지원관,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각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업의 현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52시간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정부 지원 방안도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방안 또 현행 제도에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장 안착을 먼저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탄력 근로시간제를 좀 국회에서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력 근로제는 국회로 결국 뭐 넘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더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잖아요. 그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경산호위에서 노사 간의 이 탄력 근로 시간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사실 국회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한 것인데 경산호위가 또 이 제도 초기에 출범 초기에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맡아가서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때 노사 단체 간에 진짜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하면서 물론 경영계 쪽에서 처음에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52시간제의 단축 취지나 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측면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가면서 합의를 하면서 그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자라고 그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만드는 하나의 세트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 이렇게 상황을 봐도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사 어차피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합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요것을 뭐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노사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결해야 될 게 ILO 그 문제잖아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어쨌든 기본 협약 비준에 대해서 뭐 노동계는 또 뭐 먼저 해라, 뭐 말아라, 선비준 후 입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투 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죠. 비준 동의안은 저희가 외교부에 지난 7월 22일자로 비준 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외교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해가지고 법제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요 절차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요거 관계에 있는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요 개정안은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말자로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요것은 요거대로 이제 또 정부 입법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정기 국회까지는 국회에 제출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 국회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뭐 지난 5월달에 이제 건설회사 CEO들 간담회 하시면서 올해 산재 사망을 100명 이하로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좀 팍팍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그렇게 생각만큼 욕심만큼 그렇게 줄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금년 7월 기준으로 하면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인데 작년 동기하고 대비하면 33명 정도 감소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건설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일단은 저희가 타겟을 건설공사에다가 지금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건설공사가 한 절반 차지하거든요.
근데 건설공사 중에서도 대기업체에서 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의외로 사망 사고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대부분은 다른 데서는 영세업체 쪽에서 사고가 많은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업체에서 시공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체에서 하는 사망 사고, 특히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개 업체 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설사에서 하는 시공 그 현장들은 저희가 전국에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또 한 절반 정도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여기도 또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안전공단에서 지금 페트롤카라고 해야 되나? 페트롤카를 금년 하반기에 지사마다 하나씩 다 갖고 이렇게 현장도 그런 페트롤카로 해서 이제 불시에 거기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잦은 뭐 그런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좀 불량한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이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비계가 우리가 이만큼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방식의 그런 비계를 쓰고 있어서 그 비계 때문에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를 좀 빠른 시간에 시스템 비계를 좀 확산시키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 문제인가요? 작은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돈 문제죠.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도 시스템 비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시스템 비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다 이제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좀 지원도 중소 좀 작은 현장은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우리 대변인이 되게 민감해하셨던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는 언제쯤 하십니까? 사실은 이 포괄임금제를 오용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 이게 다 장시간 근로로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쭉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가지고 판결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담는 내용인데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에 그게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보는데 이 포괄임금제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상황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업종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업종별로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업종별 노사단체,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발표를 해야죠. 올해 내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이제 정부안이 일단은 국무회의 소결됐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 고용복지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금년보다 14.6% 증액돼 있고요. 이것은 전부처 평균이 9.3%니까 많이 증가된 겁니다. 여기 중에 좀 중점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 요 사업이 여기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역점 두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그 안에 이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청년 일자리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저소득 노동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빼놓을 수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강조를 해야 될 사업들이 요 한 네 가지 꼭로 이렇게 그룹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2기 경산의회가 이제 곧 출범할 텐데 민주노총 관계를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하십니까? 사실은 민주노총이 참여해야지 경산노위가 사실은 완결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금 있는 상태로서 하여튼 최대한 사회적 대화를 일단 궤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경사노위 체제로 탈바꿈을 했는데 이렇게 경사노위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노사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계층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구성 방식에 맞게 협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탄력근로시간제라는 큰 민감한 이슈를 갖고 이게 합의가 안 됐으면 또 모르는데 합의가 돼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2기 사회적 경사노위 체제가 이제 바로 아마 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가 하게 되면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으면 더 낫겠지만 하여튼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기존에 있었던 경사노위 논의 체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개선 방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마 논의를 해가지고 요 대화의 틀을 다시 좀 이렇게 빨리 정상화를 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우선 경사노위 자체에서는 민주노총 자리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고 저희도 경사노위 그 민주노총하고 이제 위원장님하고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제 내부에서 내부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하여튼 계속 경사노위 체계로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